지금까지 이제 중세 사상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중세 이후에 근대 사상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근대 사상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서양 사상의 이론과 흐름을 처음부터 한번 쭉 따라오면서 근대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서양 사상을 학습할 때는 크게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과 경험을 강조하는 철학,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흐름을 좀 살펴봅시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로는 우리가 배웠던 소크라테스가 있었지? 소크라테스의 중요한 특징들을 한번 얘기해볼까? 복습이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 보편 진리를 추구했고, 그 다음에 알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주지주의, 그리고 이런 색깔은 다른 색으로 쓰는 게 낫겠지. 지행 합의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지식과 덕과 복은 하나로 합치된다는 지덕복 합일, 그리고 악행은 우지에서 온다라는 악행의 비자발성,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교육법이었던 대화법, 문답법, 삼파술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 얘들아? 좀 좁으니까 아래로 좀 내리자. 작게 써야겠다. 소크라테스 다음에 나왔던 사상가가 플라톤이었지 얘들아? 플라톤 같은 경우는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나누어서 존재의 가장 상위에 있는 선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를 상정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선의 이데아를 모방한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사주덕이라고 해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각각의 의미들은 복습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얘들아. 그 다음에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치자 사상을 주장했지. 이것은 정치와 철학의 결합을 의미하고 얘들아. 좁으니까 이쪽으로 당길게 얘들아.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목적-논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최고선은 행복이라고 하면서, 행복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획득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취 가능성, 그리고 완전성, 그리고 자족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 있는 부분의 타월성인 지적인 덕에서 그 원리가 다르게 있을 수 있는 것들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에서 중용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중용을 획득하면 성품의 덕, 도덕적 덕, 성품의 탁월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지적인 덕을 어떻게 획득하냐면 교육을 통해 획득하고, 성품의 덕 같은 경우는 습관을 통해 반복된 실천, 습관을 통해서 획득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탁월성들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성의 철학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의 철학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누가 나오지? 소피스트들이 나오지 얘들아? 이 아래가 보이는지 볼게.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명의 사상가를 확인했었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 그리고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리고 고르기아스의 회의주의까지.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고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그런 특징까지 잘 정리를 해두고 얘들아. 이제 고대 그리스에 이어서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헬레니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성의 철학의 흐름에서는 누가 나오니 얘들아? 스토아학파가 나오고, 경험의 철학에서 계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는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신하고 자연을 동일하게 봄으로써 범신론을 특징으로 하고 얘들아, 그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 신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비이성적인 정념을 제거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상태가 뭐였니? 아파테이아였지 얘들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금욕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모두는 신적인 이성을 함께 공유한다라고 해서 세계 시민주의를 주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 시민주의에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할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피쿠로스처럼 은둔해서 소규모 공동체에서 마음 많은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특징까지 잘 체크해두고 얘들아.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쾌락주의란 말이야. 근데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적극적 쾌락주의가 아니라 얘는 소극적 쾌락주의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적극적은 무엇을 더하는 거고 소극적은 무엇을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었지.
다시 말해서 고통을 제거한 상태가 바로 쾌락적인 상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이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의 영혼마저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육체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했지? 아타락시아라고 했다, 얘들아.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지? 죽음은 감각경험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육체가 원자로 흩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에피쿠로스의 죽음에 대한 관점도 잘 체크해 놓고 이어서 쭉 갑시다.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 여기까지는 인간 스스로 행복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중세에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행복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의 은총을 강조하는데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나오는데 둘 다 이성의 철학 계보에 있다, 얘들아.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나오는데 교부 철학 같은 경우는 교회의 교리를 세운 아빠들을 교부 철학이라고 하고,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는 교부 철학자들이 세운 교회의 교리들을 이성적으로 논증하고 신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라고 했어. 다시 말해서 교부 철학은 이렇게 하면 되고, 물론 스콜라 철학도 신앙을 강조하긴 하는 거야, 얘들아. 하지만 얘네들은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고, 그때 나왔던 증명에서 종종 나오는 게 스스로 움직이지 않지만 이 세계를 움직이는 부동의 원동자가 신이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 그 원인을 발생시킨 원인 처음으로 소급해 들어갔을 때 최초의 원인이 되는 것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얘들아. 교부 철학에서 대표적인 사상가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있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했고,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아퀴나스가 있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계승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이론을 계승해서 천상의 국가와 지상의 국가로 나누고, 플라톤처럼 존재의 위계를 설정해서 가장 플라톤의 동굴의 이데아에서 태양에 해당하는 것이 신으로 상정하고, 그 신을 플라톤처럼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얘네들은 신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하면서 그 존재의 질서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천상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하고 인간을 경멸하는, 존재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천상의 국가의 일원들이고, 지상의 국가의 사람들은 그 존재의 질서를 파괴한 사람들이야. 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의 국가를 지상의 국가라고 한다. 까지 기억하고, 얘들아.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계승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지적인 덕과 도덕적 덕, 이걸 통틀어서 자연적 덕이라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자연적 덕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은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했지만, 아퀴나스는 여기서 추가하지
종교적 덕 또는 신학적 덕을 추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덕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고 이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아퀴나스에서 또 중요한 게 신의 영원법이 있고, 신의 영원법이 인간의 이성으로 들어온 것,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영원법을 이해한 일부분이 자연법이 되고, 이 자연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인간 세계의 실정법 또는 인간법을 만들어낸다. 자연법의 근원은 영원법이고 실정법의 근원은 자연법이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중세까지 봤어. 이제 중세로 이렇게 땡겨와서 이제 중세 해서, 아직까지 중세야 얘들아. 이 내용이 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단계를 잘 한번 이해해보라고 설명을 해줄게. 중세에서 스콜라 철학 이후에 오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을 제시하거든, 얘들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 없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가정하지 마라. 중세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까지 실제를 넓혀 나가잖아.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가정하지 마라. 실제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르라는 거야. 면도날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불완전한 능력으로 인간의 불완전한 능력을 상정해놓고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해라 라고 하면서 신앙에서 이성을 독립시키고 종교에서 학문을 독립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이렇게 함으로써 근대의 자율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성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근대 자율적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얘들아 근대로 넘어오기 전에 근대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로 르네상스가 있지 얘들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중세를 암흑시기라고 규정하고 인간의 이성이 활발하게 강조되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부흥하고자 하는 운동이야, 르네상스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는데,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전통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고자 한 운동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앙에 기초한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과학적 세계관을 성립시키게 된단 말이야, 얘들아. 요런 것들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근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성의 철학의 계보와 경험의 철학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가는데, 자, 선생님이 이성주의랑 경험주의를 구분하는 거는 지식 획득의 방법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이성주의에서 지식 획득의 원천을 뭐라고 할까? 지식 획득의 원천은 이성을 통한 논리적 추론이란 말이야. 이성을 통한 논리적 추론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연역적 방법이고, 연역적 방법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원리에서 출발해서 이성적 추론을 바탕으로 개별적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게 연역적 방법이다, 얘들아. 하지만 연역적 방법의 단점으로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사변적인, 뭐라고 하면 될까? 공허하고 사변적인 지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단점을 제시할 수 있고, 대표적인 사상가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있는데,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고, 데카르트는 아주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고, 다음 시간에 스피노자를 자세하게 할 거야, 얘들아. 오늘은 데카르트까지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주의로 내려오면, 경험주의 같은 경우는 지식 획득의 원천이 뭐가 될까? 경험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다라고 하면서 관찰과 실험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얘들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식 획득하는 방법을 이성주의에서는 연역적 방법이라고 했잖아. 경험주의에서는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보편적인 진리로 나아가는 방법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출발점이 개별적인 사실들이야.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진리를 획득해 나가는 건데, 귀납적 방법의 문제점으로는
성급한 일반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그리고 경험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베이컨, 홉스, 휴미 있는데, 홉스 같은 경우는 정치 철학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양 사상에서는 베이컨하고 휴을 살펴볼 건데, 휴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볼 거고, 오늘은 베이컨만 간단하게 살펴볼 거야, 얘들아.